정부가 오늘 또 한 번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냈습니다. 오늘 대책은 매매보다는 전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장고 끝에 나온 방안들인데요. 지금의 전세난을 해소할 해법이 될지 전문가와 함께 주요 내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원래는 어제 발표하려고 했다가 하루 늦춰졌는데요. 오늘 이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2년 안에 그러니까 11만 4천 호의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11만 4천 호는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이제 공급하겠다는 건데, 2022년도에 물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공급이 되면 그 전월세 시장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좀 부족하고요. 특히 이제 상가나 숙박시설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게 꽤 많습니다. 예. 이게 그 2만 6천 가구도 넘는데요. 이거는 1인용 가구거든요. 예, 예. 많아야 1인 가구인데요. 이미 그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청년 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공급량은 좀 많습니다. 예. 지금 전월세 시장의 문제가 되는 것은 방이 2칸, 3칸 없는 아파트가 모자라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다가구나 다세대나 또는 리모델링한 원룸이기 때문에 당장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전세난을 완화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 공공 임대를 확대를 하는데 정부가 어쨌든 이거를 이제 민간에 맡겨놨던 부분까지 이제 정부가 참여를 해서 네. 전세 시장, 특히 이제 그 공공 임대 부분 영역을 좀 더 넓히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이게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실현 가능성에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일단은 3개월 이상 그 공실로 있는 게 3만 9천 가구입니다. 예, 예. 서울에 있다고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울에 지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3개월씩 3만 9천 가구가 비어 있는 데는 제가 알기엔 좀 어디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공실 임대 그 석 달 이상 공실 임대를 지금 전세로 전환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실 임대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아무도 지금 이 살지 월세를 않은 거죠. 내지 않고 네. 그냥 비워둬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전세로 돌린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비어 있는 집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게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것까지 포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3만 9천 가구라는 것은 분명 숫자는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예. 집이 없어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단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밝히지 않아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숙박시설이나 또는 그 상가나 예, 또는 예. 이렇게 오피스 빌딩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참 이게 현재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발표한 건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네. 내부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네. 하는 얘기가 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이제 취재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양쪽으로는 11만 4천 호면은 상당히 지금 상당히 많은 현재로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숫자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예. 대부분 또 아파트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들은 대개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나 또는 이렇게 그 리모델링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예.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그나마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1만 4천 가구는 3기 신도시 물량의 40% 가까이 됩니다. 예, 상당히 예. 많은 양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하나하나씩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급량을 전체적으로 11만 4천 호인데 2년 동안에,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40%를 이제 공급한다는 것으로 돼 있고요. 수도권이 7만 호, 또 그 가운데 서울만 해도 3만 5천 호 네. 공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내용별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주택들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새로 신축해서 네. 그거를 그 임대로 돌리는 그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그 매입 임대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기존 주택은 예. 매입할 계획이 없는 것 같고요. 신축 매입 같은 경우는 이 짓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자가 만약에 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공공택지에 우선 분양권을 주거나 저리에 융자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기업이 아니면은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공공택지는. 그러면 거의 중소업체가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중소업체는 또 공공택지에 참여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상당수 4만 5천 가구 이상 7천 가구 정도가 신축 매입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짓는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는 AH나 SH가 지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그 감정 가격으로 매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당장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이제 사무실이나 네. 이제 오피스텔 또 그리고 이제 그 호텔들을 숙박시설, 네. 예, 숙박시설 이제 호텔을 비롯한 호텔 모텔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리모델링해서 내놓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좀 도심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호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상업지구에 있거나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그 주거용으로 잘만 만들어진다면 그럭저럭 인기를 끌 수 있는데 문제는 방이 2칸, 3칸 있는 집으로 개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예. 이제 정화조나 주차장 문제나 승강기나 소방 설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호텔에서 아이를 기르기는 또 모텔에서 아이를 기르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1인 가구나 2인 가구용 아니겠나. 예, 예. 가족을 이루는 3인 가구 이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아마 정부가 이거를 내놓은 것은요. 2000년도에 1인 가구가 33.1%였습니다. 예, 근데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나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가요? 1인 가구가. 예, 예. 네. 여기에다 4인 가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4인 가구는 뭐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 2인 가구용으로 이걸 아마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1인 가구 위주로 네. 하는 공급 대책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3인 이상의 가구를 위한 그러니까 질 좋은 공공 임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좀 평형도 좀 작은 거 위주로 공급이 됐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30평대 그러니까 85제곱미터대의 임대 아파트도 공급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 정부의 뉴스테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제곱미터 전후도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득 연계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임대주택도 늘려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건데 이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예.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가족이 늘어나면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에 살 이유는 없거든요. 저렴한 중형 아파트도 이사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이 그 소득 연계형 중대형 아파트는 아마도 인기를 끌 수 있고 만약 이 공급이 만약에 확대된다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오늘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사실 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씩 나왔어요. 많이 흘러나왔었죠. 예, 네.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었던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얘기를 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또 그만큼 또 비아냥이냐 또 조롱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은 김현미 장관은 이 호텔방을 공공임대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허황된 건 아니다. 실제로 전환돼서 성공적으로 활용된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종로의 숙박소 호텔 중 하나가 이렇게 개조를 해서 임대계약을 했다가 거의 네. 80% 이상 70%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비어 있다고요? 네,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접수받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 2인 가구용이지만 임대료가 6, 7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싸진 그리고 않군요. 관리비가 비쌉니다.
호텔이다 보니까. 아니 임대료 외에 또 관리비가 네, 추가로 관리비도 다 들어가요? 나오죠. 아파트는 뭐 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지만 예. 결국 관리비가 또 나오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90만 원, 100만 원 정도 감당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비용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종로에 있는 역세권의 청년 주택인데 네. 그 이제 시범적으로 그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로 전환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김현미 장관은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지난해 시작했던 그 베네치아 호텔입니다. 예. 제가 명칭을 대도 되는지 몰라서 제가 예. 망설였는데 예. 베네치아 호텔은 체인 호텔입니다. 예. 그 종로구에 있는 베네치아 호텔이 18층인데 이거를 이제 그 주거용으로 개조한 겁니다. 개조해서 청약을 할 땐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예. 왔는데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상당수가 계약을 하지 않아서 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공실 상태로 있다. 일부가 공실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활이 불편해서입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요. 또 6, 70만 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그렇죠. 있고요. 1인 가족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가족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이게 같습니다. 원룸형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1, 2인 가족이 가구용. 예. 근데 사실은 가구를 이루게 되면요. 예.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 집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가사 그 집기가 많아서 실질적인 면적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형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뭐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들어갈 때에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좁아요. 예. 이 호텔을 개조하거나 또는 오피스 빌딩이나 또는 상업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개조한다면 전반적으로 방이 두 칸, 세 칸 있는 쪽으로 개조하려면 아예 헐고 주상복합을 짓는 게 빠릅니다. 그래요? 네. 아예 새로 짓는 게 낫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숙박시설 지금은 숙박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또 코로나가 진정돼서 또 이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호텔이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급하니까 아마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런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것을 주거지로 바꿔놓고 다시 또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룸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호텔의 종류가 이제 리조트라고 있죠. 이런 건 리조트 같은 건 여행자 호텔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모텔이나 이런 규모가 작은 데는 월대방이나 또는 달방이라고 하죠. 예. 이게 혼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장기 투숙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다가 예. 만약에 이제 그 여행자가 많이 오면 이거를 전환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월세나 전세를 계약했다면 내보낼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뭐 발표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추가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네. 지금 뭐 고려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네. 전세난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 문제도 있고 네. 전셋집을 찾지 못하는 그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매매 가격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접경 지역 중에서 김포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파주가 오르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투기 과열 지역이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울산도 남구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부산도 해운대구, 연수구 또는 그 동래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 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빠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김현미 장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면 연말 전에 또 한 번 규제 지역을 발표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면 이 지역에 또 풍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김포 같은 경우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동안 저평가된 것도 있는데요. 서울의 전월세 가격을 전월세 물량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전월세 가격, 특히 전세 가격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예. 금액입니다. 갭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네, 풍선 효과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대구나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집값이 갑자기 오르는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뭐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번이 이제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전셋값을 그렇죠.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은 충분히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네. 수 있는 숫자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획은 좋은데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매매 시장이 정상화돼야 합니다.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면 전월세 시장도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은 바로 이어서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등락폭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적어도 매매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오르면은 전세 가격도 오르는 것은 뭐 불가피하고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전세랑 월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저금리 유동성 자금이 많잖아요. 예, 또 수익률이 높아지면 결국에 수익률 보고도 또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그러니까 그 전세 가격하고 또 매매 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면은 이제 갭 투자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게 잡히지 않는 겁니까? 저금리 아니면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아직 자금이 많다고요? 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규제 지역으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만 돼도 네. 양도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또. 예. 그런데 비규제 지역으로 가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글쎄요, 이제 전월세 대책이 이제 제도만 제대로 안착이 된다면은 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을 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부가 이렇게 임대차 시장까지 지출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금이란 부분도 이 같이 그렇죠. 보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은 발표했는데 자금 조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지난해 말까지 LH 한국토주택공사의 빚이 국회 보고에 의하면 126조나 됩니다. 예. 이 11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제 자금 계획은 정부가 뭐 어떻게든 조달해서 하겠죠. 예. 점점 대신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빚이 늘어나갈 텐데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부에서는 뭐 신도시 계획을 미리 발표했고 또 그리고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매매 시장과 함께 또 전세 시장 안정을 꾀했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큰 효과를 못 봤다고 평가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이 청구제가 적어도 2023년도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 등록한 4년, 8년짜리 주택이 2023년도 이후에 나옵니다, 시장에. 지금 현재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런 물량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일시적 공급 증가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요.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내놔도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럼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잘 넘기면은 전세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그러면 얘기네요. 매매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1, 2년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실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